33번 한번 볼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나오죠. 자, 이걸 안양동훈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창호, 양기탁, 그리고 이승훈이 있죠. 이동희, 이동영, 이동휘, 이동영 할 때 동자, 이승훈 할 때 훈자, 안양동훈이가 만든 겁니다. 신민회라고 합니다. 신민회. 자, 양기탁 밑줄 그시고요. 양기탁이 어디 사장이죠? 대한매일신보 공동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매일신보가 신민회의 기간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비밀 결사라는 거 두 번째로 공화정책 국가 수립하고자 했었다. 신민회 맞죠? 자, 일본 연통제는 임시정부고요. 자, 이번에 황무지 계약권 요구 저지시킨 게 뭐냐면요. 우리 계몽단체 중에 처음 등장한 게 이게 전시 조약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니네 땅 좀 쓸게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요것에 근거해서 얘들이 황무지 개척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황무지 개척 요구가 우리나라 땅을 뺏는 것이다라는 것을 눈치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토를 보호하는 단체 보호안회라는 걸 만들고 농광회사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걸 좌절시킵니다. 이때 있었던 겁니다. 이때. 자, 3번 봅시다. 중천 개편 통해 독립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독립협회 말하는 거고. 4번에 복벽주의 아닙니다. 자, 복벽주의 대사면 의병전쟁 준비했었던 것은 독립의군부라고 합니다. 이 최익현이 이때 거병했을 때 정작 이분은 한 번도 안 싸우고 그냥 바로 체포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군과 관군이 연합해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동포끼리 싸울 수 없다 그래서 바로 체포하고 유배 가는데 대마도 유배 가는데 이 최익현이 거유입니다. 거유. 75세나 되는 어르신이 등장하게 되자 할까 말까 했었던 젊은 유생들이 그럼 나도 나가야지 하면서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제의 연을 맺었었던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대마도까지 따라가게 되는데 최익현은 대마도에서 돌아가시고요. 임병찬은 복귀하게 되는데 임병찬이 복귀할 때 고종이 너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밀지를 보내갖고 만든 게 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 그래서 임병찬은 이름을 군부라고 지은 겁니다. 군부.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은 왕의 신하일까요? 왕을 배신한 사람일까요? 신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복벽주의를 지향했다고 합니다. 독립한 국가를 다시 황제 국가로 만들겠다, 복고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 4번은 독립의군부 말하는 거고 5번이 맞죠? 남만주 삼원부에 독립운동기지 건설했다. 서간도 지역을 말합니다. 맞고요. 34번 한번 볼까요? 자, 개화당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자, 밑에 보시면 박교수 사랑방,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됐죠? 일본을 망명했다. 갑신전변이죠. 갑자 뜨면 4년을 말합니다.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전변입니다. 자, 그 주체 세력들이 금박박 써서 홍이라고 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박영교,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같은 사람들. 그중에 박영교를 빼고 나면은 이 사람들을 갑신오적이라고도 합니다. 금박박 써서 흥, 금박박 써서 흥이라고 합니다. 흥은 홍영식 말합니다. 금박박 써서 홍. 이 5명이 박영교까지 6명이 그 주역입니다. 자, 여러분 수신사는 언제죠? 강화도작 직후에 나왔던 거죠. 일본에 보낸 겁니다. 자, 일본에 보내는 사절단에 유난히 신자를 많이 씁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조선시대는 통신사라고 하죠. 우리 개항기 때는 수신사라고 합니다. 자, 신자를 굳이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좀 믿고 지내 그런 말 쓰는 겁니다. 자, 무슨 신자 붙은 게 주로 어디 가는 거라고요? 일본 가는 겁니다. 일본. 강화도작 직후에 갔었던 겁니다. 1876년에. 자, 9번 신참은 대한제국의 개혁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4번에 통리기무함은 이것도 조금만 설명드려볼까요? 개혁정치를 처음 추진했었던 게 1880년에 처음 추진합니다. 이때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통리자 들어가는 거는 청나라식입니다. 자, 이게 1882년에 이모군란으로 폐지가 됩니다. 자, 이 폐지시킨 게 대원군인데 대원군이 청나라로 압송당하면서 다시 개화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게 통리군국사무아문하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부 일을 담당하는 내아문이라고 하고 이게 외부 일을 담당하는 외아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 84년 갑신전변 때 없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한번 개혁기구를 만들었었던 게 1894년 갑오개혁 때 만드는데 이걸 군국기무처라고 해요. 그 대체로 기무라는 게 근무라고 해갖고요. 급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통리라는 이름이 있다면 기무가 먼저 앞에 있어야 돼요. 갑오개혁 때 개혁기구가 몇 개 있는데 갑오개혁 때 최초의 개혁기구는 군국기무처입니다. 급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2차 개혁이 추진되면서 1895년에 내각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내각 7부라는 게. 자, 내각은 의회에서 구성하는 정부를 내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정부를 통틀어 내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개념의 뭔가를 만들었었고 실제 이때 사법권까지 독립을 시키면서 2차 가부개혁 때는 삼권 분리까지 시도한 게 아니냐, 꽤 센 개혁까지 나갔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1898년에는 개혁 기구는 아니고요. 독립협회가 의회 설립운동을 벌이면서 처음으로 의회 운동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의회 운동까지. 자,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자, 4번은 80년에 있었던 겁니다. 80년. 홍범 14조는 이제 2차 개혁의 신호탄을 말하는 거고 1894년 말에 반포했었던 거고요. 자, 답은 4번입니다. 35번 한번 볼까요? 이 동학도 참 잘 나오죠. 동학도 간단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동학은 종교죠. 자, 이 종교가 어디 운동에 활용이 됐던 거죠? 농민운동에 활용됐었던 겁니다. 자, 동학 농민운동은 1894년에만 존재하는데 1월에 고분밀란으로 시작합니다. 자, 3월에 해산됐었던 사람들이 무장해서 다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시작을 이걸로 보는 설과 이걸로 보는 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자, 그리고 산발적으로 모였었던 농민들이 백산에서 다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호남 창의 대장소라고 하는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돼요. 자, 그리고 4월에 싸우게 됩니다. 4월에 싸우는데 황토현 전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라도 군대를 격파한 거고요. 전라 감영군을. 자, 전라도 군대가 깨지자 이제 중앙에서 군대를 보냅니다. 중앙에서 군대를 보낸 것을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또 깹니다. 자, 용자가 들어가면 용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경군을 격파한 겁니다. 경군. 자, 이러고 나서 전주성을 점령해 버리네. 전라도를 장악합니다. 자, 이걸 1차 농민전쟁이라고 하는데요. 1차 농민전쟁은 전라도에서만 나타납니다. 전라도. 일단 충청도 지역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이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이런 와중에 5월에 경군까지 깨지자 이 중앙정부의 이 나쁜 놈들이 외국 군대를 불러요. 청국 군대를 부르게 되는데 청국 군대 부르니까 일본 군대 따라와요. 핑계는 뭐냐면은 갑신전변 이후에 둘이 텐진조약을 체결했었거든요. 이거를 공동출병권이라고 얘가 확대 해석해갖고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러자 큰일 났네. 자, 일본군이 들어오자 둘이 싸울까봐 이제 겁이 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은 드디어 화해를 하게 돼요. 미안해 친구야, 우리 화해하자. 전주화약 체결합니다. 자, 이러자 일본군이 이제 더 이상 있을 명분이 없어지니까는 다른 핑계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조선을 개혁해 놓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 개혁 요구를 하게 돼요, 일본이. 자, 이거를 청나라한테도 얘기하고 조선한테도 얘기하는데 다 거절합니다. 청나라 거절하자 바로 절교통지서 보내고 전쟁의 개시에 들어가게 되고 조선은 6월에 야, 이 병신아, 내가 할 테니까 너 왜 이 새끼야 나가 그냥 하면서 교정청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제 자주적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근데 나갈 일본이 아니죠. 나갈 생각도 없고요. 자, 그러고 나서 6월에 전쟁을 개시하는데 이 전쟁을 개시하는 과정이 한국의 궁궐을 침공합니다. 경복궁을 침공해서 이 경복궁을 침공했을 때 있잖아요. 왕 앞에 가고 칼까지 스르륵 꺼내기까지 합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 나라 궁궐에서 일본 군대 칼까지 맞이했었다는 거죠. 일개 대대밖에 안 되는 군대한테 나라가 점령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청일 전쟁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확 바꾼 전쟁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패권국이 돼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청나라는 종이 호랑이로 판명나게 되고요. 자, 이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8월쯤 됐을 때 사실상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사실상 끝나게 돼요. 8월, 10월에는 전쟁이 이제 결판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군의 상당수를 이제 동학 농민군 진압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농민군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데 자,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충청도의 농민군들은 반대하고 전라도 군대만 참여했었다면 이때는 충청도와 전라도가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전라도 군대가 삼례에서 집결하게 되고요. 충청도 동학 교도들은 충청도 청산에서 집결하게 되는데 이게 충청북도와 전라도가 합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다시 한번 집결하게 돼요. 여기서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군대의 진영을. 여기는 백산 집회 때 군대의 진영을 갖추게 되고요. 이게 10월이고 우리 논산은 익히 아시죠? 그렇죠? 지금도 논산은 생각만 해도 좀 슬픈 곳이잖아요. 그렇죠? 집 떠나와 슬픈 곳. 여기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때 군대는 어떻다고요? 전라도 군대, 충청도 군대 합쳐졌다. 그래서 여기는 남접과 북접이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남접만 있었고. 자, 이 군대가 전투했었던 게 11월에 우금치 전투입니다. 이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충청도 사람 다시 충청도 북도로 가고요. 전라도 사람 다시 전라도로 가게 되면서 사실상 깨지게 됩니다.
자, 그거 좀 맞춰보시면 되죠. 자, 을사득약은 너무 먼 시기고요. 1905년이고 을사의병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백낙신, 4번에 유계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임술밀란 때 가장 컸었던 밀란인 진주밀란을 말합니다. 진주밀란 때는 농민군들이 진주성을 점령까지 합니다. 이 진주밀란 때 농민군들이 그 장터에 모여들었다라고 하자 그 병사였었던,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장이었었던 사람 이 백낙신이 이 사람들을 이제 다 돌려보낸다고 나가서 막 그 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요. 백낙신을 삥 둘러싸고 뭔데 막 이러고 있었답니다. 뒤에 보고 있었던 부하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백낙신한테 뒤로 나오라고 빼겨 막 그랬다라고 합니다. 빼겨 뒤로 나오라고. 자, 백낙신, 유계춘 이게 임술밀란, 진주밀란의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빼겨. 자, 백낙신, 유계춘 이게 1862년 임술밀란 때 얘기고요. 3번에 맞죠? 집강소 패전기어가 전주 화약 때 이 농민군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집강소를 만들고요. 여기서 패전기어가는 실현해 나갑니다. 이 집강수의 이야기들을 심의해 준다고 만든 게 규정정의이기도 합니다. 약간 쌍둥이 같은 기구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5번에 곽재의병장 임진왜란 때 말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36번 한번 볼까요? 광주학생운동을 말하죠. 광주학생운동. 자, 1번에 순종 죽은 것은 26년이고요. 자, 고종이 죽었을 때 운동이 3.1운동, 3.1 만세운동. 7년 뒤에 순종이 또 죽습니다. 7년 뒤에 순종이 죽었을 때 나온 게 60만세운동입니다. 26년에. 자, 2번은 3.1운동의 결과고 3번도 3.1운동의 결과죠. 자, 4번에 한국인들이 만든 신문 중에 대한제국 때 있었던 신문이 대황제라는 신문이거든요.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이 있었는데 자, 요거는 국권 피탈과 동시에 사라지게 돼요. 1910년 이전에 있었던 신문들입니다. 대한매일신보. 대황제 만세까지도 있죠. 만세부는 1906년에 생겼다가 1년 뒤 없어집니다. 이게 대한제국 때 있었던 대표적인 신문들입니다. 요 네 가지가 대황제, 만세하는 게. 자, 5번에 봅시다. 동맹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광주에서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벌이는데 나 저기 동조합니다 하는 게 학생들이 학교 안 가는 거였었어요. 동맹휴학하면서 동조 의사표시라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운동은 전국적으로 번진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날짜를 학생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11월 3일이 그 학생의 날입니다. 자, 답은 5번이고요. 37번 볼까요? 자, 가번의 네 번째 줄 황제 자리에 오르서서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거죠. 1897년 10월이고 자, 대한국 국제 1899년은 말합니다. 자, 대한국 국제가 뭐냐면요. 대한국 국제가 1898년에 의회 설립운동 나타났다 그랬었죠. 1898년은 러시아가 요동을 조치하고 난 뒤에 한반도에서 철수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힘이 다시 커지게 되자 그 일본의 힘을 믿고 개화파가 다시 설치게 되는데 이때 개화파들은 시민단체로 활동했었습니다. 독립협회라는 시민단체로. 자, 이때 개화파들이 독립협회가 많은 운동을 벌이는데 이걸 데모라고 해요. 데모는 영어고 한자라면 이걸 공동회라고 합니다.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가 1898년에 있었단 말이죠. 자, 요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 한국협회 동원해서 독립협회랑 싸움시킨 다음에 둘 다 해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왕의 권한을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일종의 헌법에다가 명시해 놓은 게 대한국 국제입니다. 의회 설립운동 직후에 있었던 겁니다. 내 권한은 아무도 손 못 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다 내 거야 하는 게 대한국 국제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99년에 있었던 겁니다. 98년에 의회 설립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데모 많았었고 그때 그 독립협회 이제 해산시켜 버리고 내 권한은 손 못 대라고 만든 게 99년입니다. 자, 이번에 맞죠? 관민공동회. 공동회는 98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아리랑은 26년에 있었던 것이고 자, 유경공원은 86년에 나온 것이고요. 6년에 이게 그 1894년에 영어학교로 바뀝니다. 경부선 기차는 러일 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러일 전쟁 때 1905년에. 자, 그 후에는 1927년이고 신간해가 생긴 그 해에 생깁니다. 27년에.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38번 한번 볼까요? 38번 보시면 나철이 창시했다. 자, 우리 민족 종교라는 게 언제 생기냐면은 이른바 을사득약이 터졌을 때 이때 일본 놈들이 의협 너무 바쁘죠. 의협 일정이라는 조약으로 우리나라 국권을 피탈할 때 저항했었던 이 운동들을 민족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민족주의가 태동하게 된 게 이 시기였었는데 우리나라에 그때 민족종교라는 게 처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민족종교 뭐뭐 있는지 아시나요? 민족종교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인기가 되게 없단 말이죠. 이때는 인기 되게 많았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족종교가 인기가 없어갖고 되게 천대받아요. 지금도 천대받습니다. 천대라는 게 나타납니다. 천대.
자, 이 천대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다 이때 나타나요. 을사득약 직후에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고요. 1905년 12월에 일진이랑 같이 활동하다 일진에 내쫓고 나서 이제 그 종교 단체 만든 게 천도교고, 자, 그리고 대종교는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대종교는 이때 나철이라는 사람이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어요.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 죽이겠다 만들었었는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1909년에 단군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다가 1910년에 대종교로 만들게 됩니다. 큰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뿌리, 가장 큰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대라는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족 종교입니다. 이게 이때 생깁니다. 천대 받고 있어요. 너무 천대. 자, 그중에 천도교는 동학에서 시작하는데, 동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늘님을 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다. 사람을 되게 존중해 대하라. 누구도, 여자도, 누구도, 어린애도. 어린애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뭐다, 하늘님이다. 그래서 존중해 대하라. 아주 뛰어난 평등 사상이 있었어요, 이 동학에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소년운동, 여성운동을 앞서서 했었던 게 천도교고요. 그래서 신여성이라는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어린이날을 만들었었던 게, 어린이 선언문을 발표했었던 게 천도교입니다. 자, 일본은 천도교고요. 자, 만세운동하면 천도교입니다. 자, 국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었다. 3.1 만세운동, 60 만세운동을 주도했었던 게 천도교입니다. 대종교는 만주로 본거지를 옮깁니다. 만주로 옮겨서 무장투쟁을 선호해요. 오적 암살단을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북만주에 있었던 그 무장투쟁 단체가 대종교에 영향받았다면 대체로 맞아요. 대체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 때는 인기 있었어요. 지금이나 천대받는 거지. 지금은 천도교나 대종교나 사람도 없고요. 젊은 사람이 없었고 걱정이랍니다. 이걸 누가 이어갈 사람이 없다고. 그렇다고요. 자,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번 해봅시다. 자, 이화학당 원리패다. 이건 누가 만들죠? 기독교인이 만들죠. 기독교. 자, 기독교 선교사 스크랜턴이 만듭니다. 지금도 이화여대 가면은 스크랜턴 학부라는 게 있죠. 자, 4번에 중강단이라는 게 있는데, 중강 밑줄 한번 보세요. 중강이라는 단어는 대종교만 씁니다. 대종교는 스스로 창시했다고 안 해요. 단군교는 원래부터 있었다는 건데 자기들이 그걸 다시, 중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다시 빛을 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시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걸 다시 빛을 보였다라고 해서 중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대종교도가 만든 그 무장단체가 중강단이에요. 그래서 자, 박중빈의 새생활운동은 원불교 말합니다. 1910년대 전라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민족 종교입니다. 천대받는 것과 원불교. 답은 4번이죠. 자, 39번 한번 볼까요? 조선 총독부에 폭탄 2개가 투척되었다. 김익상을 말합니다. 의열단이죠. 총독부에 탄 던진 데는. 자, 이분이 참 대단했었던 게, 김익상이 여기 21년에 김일상이죠. 그러니까 김익상 1년도 21년에 탄을 던지고 여기를 빠져나오십니다. 자, 빠져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요. 빠져나오고 나서 큰 일을 또 벌이십니다.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상해 황포탄 부둣과에서 다나카 기이치라는 육군 대장을 저격합니다. 이 간도 참변의 주역이어서 갖고 꼭 죽여야 되는 놈이었습니다. 근데 이놈을 저격하다가 얘가 맞지 않고요. 상해 여행 왔었던 미국 여자 여행객이 맞게 되면서 이 의열단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지게 돼요. 22년에 그 다음에. 자, 그러고 나서 내부 결속도 다질 겸 우리가 어떤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임을 알리기 위해서 김원봉의 부탁으로 신채호가 일필의지로 쓰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조선혁명선언입니다. 23년 1월에 만들어져요. 21년에 총독부에 탄 던지고 22년에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황포탄 부둣과에서 다나카 기이치 격발을 했었고요. 23년에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의열단의 활동입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 또 유명한 게 저기가 있죠. 종로 경찰서에다가 탄 던진 사람이 있죠. 김상옥이라고 하죠. 김상옥. 그분이 23년에 있었던 건데, 우리 옥이 있는 곳은 경찰서만 옥이 있죠. 그래서 총독부에 탄 던진 게 김익상, 총상이라고 하고요. 경찰서에 탄 던진 게 김상옥, 옥이 있으니까 옥경이라고 합니다. 총상 입은 옥경이라고 합니다. 자, 23년에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탄을 던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김상옥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는. 22년에 황당한 사건, 황포탄 부둣과 다나카 기이치 저격한 사건 이후에 의열단과 임정이 연합해서 국내에 잠입해서 뭔가 큰 일을 벌이려고 했었어요. 그 총독 암살 같은 걸 시도하려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김상옥을 보낸 건데, 김상옥이 가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종로 경찰서에 누가 탄을 던진 겁니다. 그걸 조사하다가 이제 김상욱이 이제 잡히게 된 건데 아마도 그거는 김상욱의 작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시험 아직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지금 많이 반박되고 있어요, 그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일본 경찰한테 이제 붙들리게 되는데 그 포위망을 뚫고 한참을 격전을 하게 돼요. 몇십 대 일로 격전하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자결하시게 됩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나가는 것도 거의 전설 같은 상황이었었다고요. 수십 명의 포위망을 뚫고 그냥 한 명에서 돌아다니고 했었다는 거죠. 지붕을 뚫고 다니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보였었는데 아쉽게 그때 돌아가십니다. 김상욱은 아마도 그 사이토 총독을 죽이러 들어갔었던 걸로 죽이러 들어갔었습니다. 그 일을 성공을 했었어야 되는데 엉뚱한 상황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1번이 맞죠? 1번. 자, 2번은 애국단이죠. 만주사변 이후에 조중연합활동의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임정이 만든 겁니다. 김구가. 자, 파리 강화회에 독립청을 제출했다. 김규식이 파견되었고 한 거죠. 신한청년당이 보냈던 거고요. 나중에 파리에 가 있었던 김규식을 임정 대표로 인정해줘서 또 임정이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당이나 임정이 보냈다는 말을 씁니다. 4번 합시다. 신은 무관학교를 세웠다. 신민에 말하는 거고. 5번도 임정입니다. 자, 임정이 미국 캘리포니아 윌루스에다가 1920년에 비행사 양성소를 만듭니다. 노백린 장군이 주축이 돼서 합니다. 자, 다음은 1번이고요. 자, 40번 볼까요? 다음 상황 이후 하고 나오죠. 중일전쟁 이후 시작된 이후 두 번째 겨울 지났다. 중일전쟁 37년에 있었고요. 39년 즈음을 말하는 거죠. 자, 농민총동맹은 27년에 있었습니다. 신간회가 생길 때 있었던 것이고 정우에서는 26년, 건국강령이 41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낼 때 이후인지 이전인지 묻는 거 체크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 실수 안 합니다. 자, 3번이 맞죠? 자, 4번에 청산리 전투는 20년이고요. 원산 총파업도 29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노동자하고 농민들의 단체가 생긴다는 게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3.1운동 이후에는 노동자 농민 단체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중에 24년에는 노농총동맹이 만들어졌었다가 신간에 결성되는 27년에 노동총동맹과 이게 농민총동맹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것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아주 대표적인 단체니까요. 노동자와 농민의 연합단체가 생긴다는 것도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1번 한번 볼까요?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다. 자, 박상진이 판사 시험에 합격해갖고 판사가 된 사람인데 그 판사 시험 보기 전에 옛날 학문도 배웠었어요. 근대 학문도 배우고 그 유학도 배웠었는데 유학을 배울 때 스승이 허위였습니다. 13도 창의군의 그 군사장이 허위였었는데 그 사람이 제자였었다고요. 그 판사 시험을 공부하면서도 나중에 후일 꼭 독립운동에 투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세 번째, 아산의 도구 면장 박용화 처단했다. 이것도 키워드가 됩니다. 대한광복회를 말합니다. 자, 공화정책 국가 건설 지향했다. 자, 신민회가 사실상 처음으로 공화정을 주장했었던 단체라면은 국권피탈 전에 이거는 국권피탈 이후에 공화정체를 주장한 대표적인 단체는 광복회라고 합니다. 회라고 합니다. 둘 다 비슷한 점이 많아요, 둘이. 자, 공화정체 주장했다. 해외 독립군 기지 만들려고 했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1907년에 생겼다가 11년에 없어지고 15년에 생겼다가 17년, 18년경에 그 약화되고 이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해외 독립군 기지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여기 보낸 사람이 누가 있죠? 이회영 육형제하고 이상용 같은 사람. 그 대구 갑부와 안동 갑부가 돈을 투자해서 이제 보내게 되고요. 자, 여기 누가 간다? 김자진이 가게 됩니다. 김자진이 이때 갔다가 청산리 전투라는 큰 족적을 남기고 돌아오시게 되는 겁니다. 족적을 남기시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2번 임성부 조도 결정되었다. 임성부는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것이고요. 요거는 10년대 있었던 것이고. 자, 3번 봉오동 전투 20년대 있었던 것이고 20년에. 자, 구미위원부는 임정부 산하기구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험지는 안 오세요. 위험한 지역은 절대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으로 안 오시고 미국에만 계십니다. 안전한 미국에만. 딱 6개월 동안만 상해 왔다 가시는데 그 외에는 절대 안 오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기구를 미국에 만들어준 게 구미위원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거기서 활동하시라고 만들어준 정부기구입니다. 자, 5번에 봅시다. 영릉과 정투. 자, 여러분 중국군과 함께 활동했다 그러면 언제 쓰는 말이죠?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범위별로 카테고리를 설정을 잘해야지 어느 시기 때는 절대 맞는 말, 어느 시기 때 절대 못 쓰는 말 이게 부분 개념이 생기거든요. 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죠. 한국을 점령한 게 1910년에 점령하고요. 이제 중국까지 욕심내기 시작하는데 31년에 쳐들어가요. 만주사변. 자, 중국까지 쳐들어가면서 중국도 일본을 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중연합 군대 활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거꾸로 중국 군대랑 함께 활동했다 그러면 절대 10년대 20년대는 안 돼요. 어디 말한다? 30년대를 말합니다. 자, 그게 만주라면은 31년부터 대략적으로 37년까지를 말하는 거고 37년에는 여기를 또 쳐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본토를. 관내 지역에서 조선 군대, 중국 군대 함께 활동한다 그러면 37년 이후란 뜻이고 거꾸로 37년 이후에 조선 군대, 중국 군대 활동한다 그러면은 관내 지역만을 말합니다. 관내 지역. 요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기억을 좀 잘해 주시면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자, 중국 군대랑 함께했다. 무조건 30년대 이후를 말합니다. 그거는 자, 영릉가 전투, 조선 혁명군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죠. 자, 42번 한번 볼까요? 시기 봅시다. 국민대표회의는 언제 있었죠? 23년에 있었습니다. 임정이라는 게 어떤 존재죠? 임정은 우리의 그 하나의 지휘소가 생긴 건데 여러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한 군데로 모이게 된 겁니다. 이게 3.1운동을 계기로. 자, 이 사람들이 독립이라는 큰 취재만 공감하는 거지 독립의 방식은 다 다른 거였었습니다. 근데 임정이 초반에 독선으로 흐르게 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안 따라주니까는 이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게 발생하자 야, 이럴 거면은 다시 한번 모여서 회의 좀 한번 해보자. 해서 회의한 게 국민대표회의인데 자, 이게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면서 그러면 너는 네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뿔뿔이 다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정 초반에 이 독선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다시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임정은 조그만 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나머지 그냥 다 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 A, B, C, D 단체들이 있었다면은 다시 A, B, C, D 단체들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가번이 맞죠? 23년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이 박은식이 되는데요. 박은식이 대통령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이 대통령이 독선을 했다. 대통령제를 없애버리는 게 이 사람이 일했었습니다.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원내각제를 만들게 돼요. 의원내각제. 국무령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박은식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었었어요. 남아있는 정부를 그나마 조직을 정비했었던 게 대통령제를 없앴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해갖고 그 대통령제를 없앴던 겁니다. 25년에 있었던 개헌입니다. 2차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43번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다섯 번째 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 차별대우를 철폐한다. 조선인 중에 유력자를 발탁해서 얘들 우리 편으로 한다. 이걸 친일파 양성책이라고 하죠.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자, 이 사이코가 들어와서 자, 웃으면서 들어와서 잘해줄게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뭐였었냐면요. 민족을 분열시켜서 친일파를 만들어갖고 조선인이 조선인을 제압하는 방식을 쓰게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자,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한국 민족 운동가들이 분열되게 돼요. 이 친일파 양성책 때문에. 이게 분열되게 되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둘이 이제 대립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게 됩니다. 자, 일본 편에 붙은 민족주의자가 있었고요. 이때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라는 게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민족주의자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일본한테 붙는 타협주의자가 되고요. 자,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면서 일본한테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이 타협주의자들이 일본한테 타협했었던 그 명분을 좀 만들어 주려고 일본 놈들이 뭐를 해주냐면요. 야, 너네는 너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갖고 우리랑 같이 활동하는 거야. 너네 지금 공산당 잡으러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얘들한테 무슨 명분을 만들어 주냐면요. 지금 일본과 타협한 것은 공산당을 잡기 위해서 타협한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빨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이 친일파들 빼고 나머지는 빨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 구도가 해방 이후에 지금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택했었던 사람의 단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정치 구도가 뒤에 쭉 이어지게 되는데 1945년에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이후에 46년에 있었던 찬바탁 운동 때 이게 아주 격화가 되게 돼요. 격화되면서 한국의 좌우파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파, 이게 좌파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되고
해방 직후에 사회주의는 대부분 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구도가 만들어지는데 그 시원이 되는 상황이라 우리 한국 역사에는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사이코의 민족 분열책이라는 게 한국 정치를 상징하는 곳에 그 시발점이 되는 거라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됩니다. 1번 봅시다. 국민징용령. 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자, 우리 제국주의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식민지라는 게 있었죠. 자, 애들은 목적이 뭐라고요? 뺏기 쉽게, 팔기 쉽게 하러 오는 거죠. 뭐 뺐죠? 원료 뺐죠. 자, 애들이 원하는 원료가 뭐였었죠? 여태까지는 쌀이었었죠. 자,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1931년에 다시 전쟁 국가로 돌아서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일본이 전쟁하게 되면 가장 피해보는 나라가 누구죠? 식민지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갖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료가 31년부터 바뀌게 돼요. 뭐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력과 물자로 바뀌게 되는데, 자, 인력 동원하는 게 노동 동원하고 그 군대 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동원을 뜻하는 말과 군대 동원을 뜻하는 말, 이걸 이제 총동원 체제라고도 하는데, 이 동원과 관련된 말들이 나타나면은 31년 그리고 37년에 중국 본토까지 침공하면서 총동원 체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 37년 이후 용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민징용령, 징용에 노동동원하는 거죠. 뭐 학도 지원병, 징병 다 37년 이후 용어들입니다. 자, 태영령은 10년대 조선놈들 때려가면서 정치한다고 만든 거였었는데 10년대법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폐지돼서 12년부터 20년까지만 존재했었던 것이고요. 삼미증식 계획이 맞죠? 20년대에 있었던 것이죠. 사상범 보호관찰령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여기 좀 한번 볼까요? 자, 이 쌀은 뺏어가면 되는데 사람은 뺏어가는 게 쉽지 않죠. 왜죠? 애가 말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존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을 동원하다 보니까는 뭐가 필요했었냐면은 이 사람 잡아가는데 저 기본권 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권을 말살시켜 버리고요. 자, 그리고 이걸 잡아가는데 일본 사람하고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민족 말살을 하게 돼요. 자, 이 기본권 말살한 게 뭐냐면은 언론권,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없애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예 사라지게 되고, 자, 민족 말살은 언어와 역사 같은 걸 없앱니다. 자, 역사 중에는 우리나라는 성씨도 역사거든요. 창씨 개명 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 대부분이 신사참배하게 돼요. 기독교, 불교 다 망란하고 신사참배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을 어떤 종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이게 참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붙어갖고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종교계에 주류가 되어 있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되지 않나요? 자기 신앙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텐데 이 반성마저도 없었다는 것은 참 좀 아쉽게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신앙을 강요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좀 있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때 천주교가 그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성 운동을 벌이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그 과정을 거치고 과거에 자기 신을 버렸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재고해보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합니다. 창씨 개명, 신사참배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나타납니다. 신사참배 강요 같은 것들이 이게 37년 중일전 이후 용어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권을 없애는데 얼마까지 없애냐면요. 사상범들은 보호 관찰을 하고 있다가 37년 이후에는요. 사상범들은 죄를 짓지 않아도 그냥 구금할 수 있어요.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아예 기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잡아가면. 자,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확대되게 되는데 4번이 41년에 그게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10년대법은 대부분 허가제였었는데요. 허가제 뜻이 뭐냐면은 일본 사람은 허가해주고 조선 사람 허가 안 해줄 거야. 스크린이 난다는 겁니다. 선별. 왜냐하면 초기 일본 자본은 영세 자본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허가제로 운영합니다. 허가제하면 대부분 10년대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910년입니다. 회사령 지정한 것은. 회사령 폐지하면서 이제 신고제로 바뀝니다. 자, 그때는 1차전을 겪고 난 뒤에 일본이 팽창하게 되죠. 그 일본의 대자본이 들어오게 되는데 독점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본 내에서 다 소비가 안 돼요. 그 자본들이 일본이 전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그 출구를 찾아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식민지였었습니다. 자, 그때는 허가제든 걸리적거리는 거 없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죠. 큰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신고제로 바꿔준 거였습니다. 43번은 3번이 답이고요. 자, 44번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성을 촉진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일체 기회주의 부인한다. 신간에 말합니다. 신간에. 자, 1번 민족 유일당 일환이다. 맞죠?
자, 이상설과 이동희 정 부통령은 대한광복군 정부를 말합니다. 연해주에 있었던 1914년에 러일 전쟁 10주년 기념해서 일본하고 전쟁할지 모른다 러시아가 그걸 대비해서 만든 군대였었습니다. 백오인 사건 조작한 신민회고요. 총독부의 국권반환 요구서 발송하려 했었던 게 독립의군부입니다. 아까 말했던 임병찬의 독립의군부. 자, 이번에 오산학교 대성학교에 있는데 그 신민회도 계몽단체입니다. 계몽단체는 기본적으로 언론활동, 교육활동, 산업활동을 합니다. 이걸 줄여서 언교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민회는 언론에 관한 얘기가 있을 거고 교육, 산업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신민회가 만든 학교가 오산학교 대성학교고요. 그리고 신민회가 산업활동했었던 게 태극서관 자기회사라고 하는 건데, 태극서관은 책방이고 자기회사는 도자기회사입니다. 그 번 돈 가지고 이제 해외 기치 개척하는 거고요. 이걸 합치면은 5대 태자라고 합니다. 5대 태자. 그리고 신문 아까 말했죠. 대한매일신부가 기관지 역할을 했었다는 거.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45번 한번 볼까요? 의열단 조직했다. 혁명간부학교, 민족혁명당, 전선연맹 결성했다. 의용대 창설했다. 김원봉 말하죠. 자, 42년에 의용대를 가지고 광복군에 합류하면서 그 광복군의 이제 부사령관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원봉이. 자,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는 하와이에 만들었었던 박용만의 군대입니다. 자, 미국에는 양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승만과 박용만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말로 싸우자 했었고 박용만은 무장투쟁을 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둘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되죠. 그 박용만이 1914년에 만들었었던 겁니다. 자, 박용만은 고종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말, 한국이라는 말을 안 써요. 고종 때문에 나라 망했다라고 해갖고 조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번에 맞죠. 자, 3번은 안중근이고요. 1909년에. 자, 4번은 한국 독립군 쌍성부 전투, 지청천 말합니다. 지청천. 자, 5번에 건국동맹은 여운형입니다. 국내파가 한 겁니다. 자, 국내에서 일본이 패망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1944년 8월에 패망 직전에 만든 거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김원봉이 그 현상금이 있죠. 세계에서 현상금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고 합니다. 그 오사마 빈 라덴 다음에 현상금이 높은 사람이 김원봉이라고 돼요.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면은. 일본군이 그렇게 현상금을 높게 걸었었던, 심지어는 김구보다 높았었습니다. 자,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남한에서는 있잖아요. 그 아무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한국 사회에 관해서는 반 이상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분단국가 형세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활동했었던 사람들은 그 한국 사회에서 배우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념보다 독립이 먼저 했었거든요. 그때는 기독교인이었어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립이 더 중요했었거든요. 사상가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 이념이라는 것보다, 이념은 수단이고 독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또 활용했었던 것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기념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정도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경쟁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도 그릇에서는 이걸 이제 받아줘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게 분단이라는 현실 때문에 그걸 이제 담기가 좀 아직도 쉽지 않은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남한에서 그 좌파들이 이제 그 테러에 의해서 이제 뭐 제거되고 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948년 남북 협상 운동할 때 넘어갔다 이제 거기 잔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많이 쉽지는 않게 이제 됐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볼 좀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했었을 당시에는 그 뭐 현상금을 오사마 빈라덴보다 조금 적은 액수로 가장 높은 현상금을 걸고 활동할 정도의 그 당시에는 독립이라는 것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거지, 뭐 북한한테 충성한다거나 남한한테 충성한다거나 그런 개념이 있을 수는 없었겠죠. 그때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일까지도 우리가 담지를 못한다면은 좀 많이 생각해볼 좀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답은 2번이고요. 46번 한번 볼까요? 46번 보시면은 135피에 천상표 던져졌다. 6번째 줄에 3분의 2는 정확하게 계산할 때 135의 3분의 1이다. 자, 이런 수학적 논법을 제시해서 부결됐었던 것을 가결 선포했었던 게 있죠. 이거를 4.4.5입 개헌이라고 하죠. 4.4.5입 개헌. 제가 현대사를 정리하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사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죠. 현대사의 사건은 그 민주화 운동 관련된 사건들이 많죠. 자, 우리 현대사는, 해방 이후에 현대사는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합니다. 현대사는 우리가 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화국에 시리얼 넘버를 붙입니다.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이라고 해갖고 구분하는데, 이 공화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이 공화국은 헌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부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뚜렷한 견해가 있는 건 아닌데 대체로 그렇게 봅니다. 헌법이 크게 변했을 때 공화국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해요. 자, 거꾸로. 자, 여러분, 공화국의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그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개헌이 있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개헌이. 되게 중요한 논점입니다. 상당히 잘 나오고. 자, 이 개헌은 그냥 저절로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될까요? 무슨 큰 사건이 존재해야지만 개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국 바로 직전에는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개헌이 있다. 사건이 있고 개헌이 있다.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굵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뒷문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수립될 때는 사건이 있고 개헌이 아니라 이제 헌법이 이거는 처음 만들어진다라고 하죠. 재헌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발췌 개헌인데, 자, 그럼 1공화국을 다시 세분할 수 있거든요. 1공화국 세분할 때는 요거는 이제 대선으로 세분하면 됩니다. 대선이 있을 때마다 조금 장난을 치시거든요. 대선에서 성공하려고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는 큰 사건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52년 두 번째 대선을 위해서 장난친 게 이게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게 1차 개헌이라고 하고요. 자, 56년 선거 직전에 만들었었던 게 4.4 5.2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개헌을 2번 발사했다라고 합니다. 발사. 이거는 참 친절한 게 4.4 5.2 개헌은 4년에 있었던 겁니다. 또 사자 있죠.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4년에 있었던 죽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개헌을 4.4 5.2 개헌이라고 합니다. 자, 1번 봅시다.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바뀌었다. 유일한 의원내각제가 2공화국입니다. 10 대통령에 질려갖고 끝까지 하겠다는 대통령이 질려갖고 이제 대통령제를 안 하겠다 했었던 유일한 시기가 의원내각제입니다. 자, 요때 있었던 사건이 뭐였었죠? 이게 4.19 혁명이고요. 자, 그것에 의해 나타난 게 3차 개헌이었었고요. 하나 더 하면 사건, 개헌, 선거까지 갑니다. 선거까지. 자, 요 선거로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되고 그때 의원내각제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1번은 4.19 이유를 말하는 거고요.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헌법을 말합니다. 유신헌법. 7차 개헌을 말하고. 자, 개헌 당시 대통령은 중임제는 철폐되었다. 원래 법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때는 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 개헌 당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제를 철폐한다는 말을 만들었고 본인만 끝까지 하겠다는 말을 했었던 겁니다. 자, 4번에 7년 단임 대통령제, 단임 동그라미 치고 단임. 자, 우리 두 번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왕을 하겠다, 대통령 하겠다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승만과 박정희였었습니다. 이 박정희가 죽고 난 뒤에 전두환이 자기는 좀 달라라고 말했던 게 나는 한 번만 할 거야라고 단임제를 채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임제라는 말은 이승만, 박정희 죽고 난 뒤에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때부터 그 이후에만 씁니다. 여기를 7년 단임제라고 하고요. 여기는 5년 단임제가 나타납니다. 5년 단임제. 이 단임제는 민주주의 국가에 좀 맞지 않죠. 이 대통령이 했었던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평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라 단임제보다는 중임제가 좀 맞습니다. 자, 4번에 50헌법 8차 개헌을 말합니다. 1980년에 있었던. 자, 5번 합시다. 50총선거는 여기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을 말하는 거죠. 50총선거로 7.17 재헌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저거 맞춰보시면 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이고요. 자, 47번 한번 볼까요? 자, 무상원조 3억 5천, 일본은 2억 5천. 자, 이 논의가 있었던 걸 김종필 오이라 회담이라고 합니다.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고 하고요. 둘의 협상, 비밀 협상이 있었던 것이고, 나번에 보시면 외교 및 영상학에 수립한다. 자, 2조가 참 안타까운 건데요. 1910년 8월 이전의 조약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했고, 이 조항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지금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서로 뒤로 넘긴 겁니다. 뒤로 넘긴 게 우리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그 경제, 한일 경제 분쟁, 일본의 경제 도발이 있죠. 이것도 결국 이 문제에서 기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일 문제가 1965년에 만들어졌다면은 이걸 1965년 체제라고 합니다. 이 1965년 체제가 다시 한번 좀 재해석되고 새로운 체제가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해지는 게 이제 지금의 어떤 새로운 논의들입니다. 이 65년 체제는 이제 고물상으로 갈 만한 낡은 체제입니다. 새로운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거지 한일 관계가 파탄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고요. 그걸 이제 일본이 지금 도발을 한 게 이제 문제가 좀 됐던 거죠. 그거는. 자, 가는 1962년에 있었던 것이고 나는 1965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일본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자,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라고 해갖고 이승만 대통령을 달랜 겁니다. 야, 지켜줄게. 그만하자. 질렸다 이제. 그래서 전쟁 직후에 체결된 겁니다. 53년 10월에 있었던 것이고, 자, 6.3 시위가 뭐죠 이게? 6.3 시위가 한일 기본협정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였었습니다. 64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 이명박 대통령도 그 전문 시위꾼으로 나가갖고 이제 데모했었다라고 합니다. 6.3 시위 때 일본 물러가라 시위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1964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3번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하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친일파 처단과, 자, 적이 남긴 재산, 적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승만 정부는 이거 소극적이었었다라는 거죠. 48년에 친일파 처단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반민법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만듭니다. 국회에서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48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준 게 그 한민당 그룹,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지주 자산가 계급들, 친일파들이 만들어줬던 거였었거든요. 그분들과 손잡고 만들었었거든요. 이 48년의 위기를 극복한 게 49년의 반격이라고 해서 이 반민특위를 습격해갖고 이걸 중단시켜 버립니다. 이걸 48년의 위기, 48년의 반격이라고 기억하시면 기억이 좀 쉽습니다. 3번에 이걸 습격했다는 건 49년을 말합니다. 이때 반민특위 습격하고요, 김구도 암살하고요,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요. 국회 간첩 사건, 국회 뿌락치 사건이라고 해갖고 국회 간첩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몰아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자, 이게 49년이고 이게 다 특이하게 6월에 있었어갖고 이거를 6월의 반격이라고도 합니다. 자, 4번에부터 진보당의 조범이 구성되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56년 선거에 나서게 되는데 56년 선거가 약간의 위기였었습니다. 56년의 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82살에 출마하시는데요. 자, 이때 민주당이 민주당이 차지하게 되고, 자, 그리고 대통령에서 혁신계였었던 조봉암이라는 사람이 30%나 득표하면서 82살에 이승만의 라이벌로 뜨게 됩니다. 자, 82살이면 자연사가 가능한 나이죠. 이거 실제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은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정권을 잡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큰 위기였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게 58년의 반격이었었다고요. 자, 58년의 반격에서 이 조봉암이 이걸 자신감을 기반으로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드는데 이 진보당을 해산시켜 버려요. 이걸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죽입니다. 이걸 법살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조봉암이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권총 소지죄만 5년 나오고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그 평화통일 중에 있었다는 게 북한 입장하고 같다 해서 간첩으로 몰았던 겁니다. 근데 판사들 다 갈아치우고 다시 재판한 게 그때 이제 사형이 나오게 돼요. 그 이제 59년에 사형 당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이제 사과했죠. 재판 잘못했다고 판례 변경합니다. 그래서 법살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죽인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인 겁니다. 자, 조봉이 구속되었다. 58년의 반격을 말합니다. 자, 5번에부터 유상매수 유상부비 원칙 농지기법 지정되었다. 이 농지기업법 이게 적산입니다. 적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토지입니다. 요거는 48년에 바로 나오고요. 요거는 49년에 지정됩니다. 토지개혁, 농지개혁법은 49년에 제정되고 질질 끌다가 50년에 3월에 개정돼서 이 개정된 게 시행이 됩니다. 진짜 질질 끕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극적, 이것도 소극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48번 한번 볼까요? 긴급조치 밑줄 그시고요.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뭐죠? 박통이 아니죠. 뭐죠? 긴통입니다. 긴통. 길게 통치하신 분입니다. 이 사공화국의 유신헌법, 이걸 7차 개헌, 럭키서브는 7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7차 개헌의 핵심적인 용어가 긴급조치권과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 뽑았다라는 겁니다. 요것 뜨면 7차 개헌 말합니다. 자, 이때는 뭐 금지곡들이 많았었는데요. 뭐 아침 이슬 잘 아시죠? 지금은 흔히 부르는 노래인데 금지곡이고, 뭐 부정어구가 들어가면 그것도 금지시키고 그랬었어요. 혹시 자기 부정하는가 싶어 갖고요. 신중현의 미인, 요거 뭐 최근에 리메이크 되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이런 것들. 거짓말이야는 그냥 제목이 거짓말이라고 안 된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분야를 통제하고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 되게 문제가 많죠. 그 유신 체제 때 언론 활동을 하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족치거든요. 언론 투의 같은 게 나타나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신에 저항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잡혀나가면서 대부분 속아나가게 되고요. 그 남아 있었던 언론들은 이제 유신에 철저하게 동조하게 되는데 속아나갔던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 사람들 위주로 남게 되는데 언론은
기존의 권력에 기생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남게 돼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언론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권력자가 아닌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언론의 질이 바뀐 게 이때 크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유신 제재 하에서. 자, 보시면은 경기장 프로축구 프로야구하면 누구죠? 전두환입니다. 자, 전두환은 국민들을 운민의 정책을 핍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게 해요. 그래서 프로축구, 프로야구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 프로스포츠 같은 걸 만드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 운민화 정책을 3S 정책이라고 해갖고 섹스, 스포츠, 스크린 같은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포츠, 프로 뭐뭐를 많이 만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만들었었던 게 프로TV를 이때, 프로TV를 한다. 컬러 TV를 이때 보급합니다. 이게 운민화 정책과 같이 가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흑백 TV를 보급하게 되고 이때 그냥 좀 시급하게 컬러 TV를 보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관심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영화는 기본적으로 있죠.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거 아니면 영화가 나오질 않았었어요. 가장 영화 질이 나빴던 게 80년대였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낮았던 게. 전두환은 그냥 국민들이 이런 데 이제 빠져 지내길 좀 바랬었던 겁니다. 이거를 운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전두환 때고요. 자, 개성공단 착공식. 그래, 개성공단이 완성이 되는 것은 6.15 공동선언 이후에 개성공단이 만들어집니다. 그 노무현 때 완성이 되고요. 자,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때고요. 자, 3번에 미니스커를 단속한다. 경찰관들이 지나가는 여자의 다리 붙들고 이 미니스커도 길을 잴 수 있었다고요. 뭐 인권 그런 개념이 아예 없었다고요. 남자들은 장발 같은 게 있으면 장발을 그냥 그 자리에서 자를 수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유신 시기 때 말합니다. 자, 4번이 맞고요. 자, 5번에 금모기 운동. 제 김대중 때죠. 외환위기 극복한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국제화, 세계화를 모토로 걸면서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 많이 했었죠. 그때 처음으로 선진국 클럽에 가입하는데 이게 OECD인데 OECD에 1996년에 가입하고 바로 다음에 IMF 가입하면서 이면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망한 거죠, 나라 그때. 그 IMF에 가입하신 게 97년 12월입니다. 97년 말입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 했었던 국제기구고요. 자, 요 뒷닦아리를 다 한 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IMF를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4번이고요. 자, 49번 한번 볼까요? 민주화 운동. 자,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이 사건 중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건이 있어요.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그 뭐 있죠? 이공 직전에 있었던 사건 4.19가 있고요. 이건 4월 혁명이라고 하고요. 자, 전두환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 이게 뭐가 있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는데 이게 5월이고요. 5월. 자, 우리 육공화국 현행공화국 직전에 있었던 게 이게 1987 체제라고도 하죠. 이건 1980 체제. 저는 1960 체제라고 합니다. 이게 6월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3대 민주화 운동이고요. 자, 최근에 정부에 의해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민주화 운동이 하나가 더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부산과 마산에다가 엄청난 병력을 투입하려 했었거든요. 그 김재기 주문에 따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린 데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을 뻔했었는데 그때 그걸 부마항쟁이라고 하죠. 부마항쟁. 자, 부마항쟁 때 여기에 군인들이 투입됐었습니다. 투입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대로 투입하려 했었습니다. 공수부대를. 이때 투입하려고 했었던 군대가 80년에 광주에 투입된 것이었어요. 전두환에 의해서. 79년은 부마. 이때는 김재규가 일단 이거 막은 거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면서. 그 80년에 전두환이 박정희 죽자마자 정권 잡고 이름이 이제 그걸 쓴 겁니다. 실제로 광주에 터지게 된 겁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사실 뭐 많은 걸 바꾸지는 않습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때 전두환을 막으려고 하다가 희생을 당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많은 학생들과 민주화 지도자들이 광주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게 돼요. 크게 빚졌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뒤에 민주화 운동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게. 자, 그게 이어져 갖고 7년 뒤에 이제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80년이나 87년의 6월 항쟁이나 이게 다 전두환 때였었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공수부대 투입하고 이때는 군대를 투입 안 했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87년에는 그다음에 88년에 올림픽이 열리게 돼 있었단 말이죠.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투입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기 발목을 스스로 잡은 거 있었다고. 다행히 이때는 평화적으로 끝납니다. 이때는 계엄도 없었고 살상도 없었습니다. 군대에 의한 살상도. 오히려 6.29 선언이라고 해갖고 6월 말에 이 의견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요구했었던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똑같은 전두환인데 앞이랑 뒤가 달랐었다. 자, 거기 첫 번째 줄 아주 유명한데요. 4.13 호원 조치. 이게 키워드고요. 현행 헌법을 수호한다. 이 군인 시기 때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지 못하고요. 그 유신헌법 때부터 유신헌법 박정희 때부터 이 전두환 때까지만 체육관에서 안거 일어나 안거 일어나 이걸 뽑았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데 개입할 수가 없었다고요. 이 헌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게 4월이었었습니다. 4.13 후원조치. 자,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열받아갖고 나온 게 이제 이게 87년의 민주화운동입니다. 첫 번째 줄도 유명하죠.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하는 가운데 88년 전이라는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잘 나오죠. 국가의 미래요 소망이 꽃다운 절벽이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박종철 말합니다. 박종철이 87년 1월에 죽었었는데요. 그 박종철이 죽었었던 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신부님들이 끝까지 밝혀내면서 이게 6월 항쟁으로 퍼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 6월 항쟁 와중에 연세대장이 시위하다가 체류탄 집정 맞은 게 이제 이한열이 죽게 되는 것이고요. 자, 맨 끝에 4.13 폭거, 4.13 뜨면 6월 항쟁 말합니다. 장면 내각은 4.19 이후에 말하는 거고, 5년 단임 직전제 맞죠 이게. 3.15 부정선거 4.19 말합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대항에서 나타난 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고요. 5.18. 자, 3월 3.1 민주구국선언, 긴급조치철폐. 이건 유신헌법, 반유신투쟁을 말하는데, 반유신투쟁도 조금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71년에 대선을 치르는데 이때 그 라이벌이 박정희 대 김대중이 나왔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김대중, 전라도가 빨갱이라는 말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 지역 감정이 처음 등장이 됐던 거고, 자, 이때 박빙승부가 돼요. 40대밖에 안 된 김대중이 박빙승부를 하면서 박정희가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꾼 게 72년에 영구집권체제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영구집권체제를 만들고 김대중을 죽이려 했었어요. 이게 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고요. 근데 김대중이 이때 일본에 신병치료차 가 있었단 말이죠. 일본에까지 정보부 요원을 보내갖고 잡아온 건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반박정희 시위가 엄청나게 나오게 돼요. 일본에는 우리 그 교포 중에 그 민단하고 조총련이라는 게 있는데, 민단은 박정희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민단 내에서도 반박정희 시위를 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러자. 이러자 이제 큰일 나고 있었는데, 74년에 그 8.15 광복선언을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제1교포 문세강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다가 유경수 여사를 서거시킵니다. 제1교포면 일본인이죠. 이 제1교포의 이 활동이 있고 난 뒤에 역으로 있잖아요.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엄청나게 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묻히게 돼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긴급조치가 74년에 이제 발효가 되는데, 긴급조치 발효되면서 74년, 75년에 언론인들의 투쟁이 나타나요. 언론투위라고 하는. 그 언론투위하면서 언론인들, 이때 투쟁하던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75년에 언론투쟁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때 김대중 납치 사건과 더불어 박정희 대통령의 라이벌이라는 제야 대통령이라 불렸었던 장준하, 독립군 출신의 장준하가 있고요. 일본군 출신의 박정희가 있었는데, 일본군이 대통령이 된 것이고 독립군은 제야 인사에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유신헌법 개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분이 이때 돌아가시게 돼요. 75년에 의문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갖고 76년에 민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3.1절 기념 미사할 때 민주구국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게 돼요. 이게 반유신투쟁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주구국 선언문, 우리나라 민주를 구하겠다, 이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이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반유신투쟁의 이제 큰 물꼬를 열게 되고요. 자, 이 와중에 79년에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사 농성한 게, 신민당사를 빌렸었던 김영삼이 국회의원직에서 김영삼을 제명시키게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 그러자 김영삼의 정책 고향인 부산 마산에서 들고 일어났었다. 이때 부산 마산에 엄청난 군대를 투입하려 했었는데 김재기가 죽여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된다. 이게 11.6 사태라고 하고요. 자, 이러면서 유신이 끝나게 됩니다. 예, 이 반유신 투쟁의 길목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 민주국선언문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50번 한번 볼까요? 50번. 자, 소련과 국교를 체결했다. 네 번째로 동정부 유럽과도 국교를 체결했다. 자, 이후 중국과도 무역 대표를 교환했다. 자, 사회주의권과 수교한 게 언제라고요? 노태우 때입니다. 자, 6공화국은 공화국이 바뀌지 않고 대통령만 바뀝니다. 이걸 노김김노라고 하는데, 자, 노태우는 사실상 군인입니다. 민간인의 옷을 갈아입은 군인입니다. 그냥. 이 6월 항쟁 이후에 김대중과 김영삼이 같이 출마하게 되면서 표가 분산돼 갖고 가장 낮은 득표수로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었단 말이죠. 자, 이 노태우의 키워드가 북방 정책이었었는데, 이때 사회주의권과 수교라고요. 북한과도 많은 관계를 교섭하게 됩니다. 많은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북한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회주의권과 뭐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탄핵될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때 북한의 고위 관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도 있잖아요. 6.25 전쟁의 전범을 국내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는 가능했었고 지금 그런 걸 한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좀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때는 북한의 총리와 남한의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왔다 갔다 몇 차례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의를 주도했었습니다. 자, 사회주권과 수교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많이 나타나는데 북한과 관계 개선에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70유기 핵이라고 해갖고 77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주의권과 수교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이고요. 이게 취임하자마자 한 것이고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89년에. 이건 일방적인 선언이고요. 이건 북한하고 같이 한 건데 여태까지 북한은 국가를 인정을 안 했었는데 북한을 데리고 유엔에 데리고 와서 얘도 국가입니다. 국가를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북한한테 이런 짓을 했다면은 바로 대통령 탄핵당했을 겁니다. 북한을 국가로 승인했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때는 그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91년에 있었던 겁니다. 자, 유엔에 북한에 데려와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시키고 기본 앞에서 지킵니다. 우리 기본은 지키고 살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기 사료 중에 유명한 사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북한을 국가로 승인시키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에이 나라 대 나라 관계는 아니고 자 이런 말을 쓰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료입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에 불과한 거야. 나라 인정한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이제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료의 키워드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야 우리 국제사회 깡패는 되지 말자. 그걸 비핵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92년 1월이라고 합니다. 91년 12월 31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요 5개나 나타납니다. 요 3개는 북한하고 같이 했던 겁니다. 남북 기본합작 맞죠? 7.4 남북공동성명은 박정희 시기 때 있었던 것이고요. 유신 직전에 14 남북공동성명은 노무현 때 있었던 것이고 자 금강산 해로관광 사업이 저기죠. 우리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갑자기 만날 수 없습니다. 자 김영삼 때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김일성 죽으면서 안 됐고 김대중 때 정상회담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자 해방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리게 되는데 이게 새천년이죠. 새천년 2000년 6월 15일에 6.15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바로 된 건 아니고요. 98년에 현대와 정주영이 밑밥을 좀 깔아줍니다. 관계 개선합니다. 정주영 소대 방북이고요. 또 하나가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 저기 간에 물꼬가 튀어지면서 정상이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금강산 관광 시작은 이전에 있었고 금강산 자 이게 이제 바다로 갔었던 거고 이 뒤에는 육로가 열리게 됩니다. 육로가 철도 도로 깔았다. 육로 열렸다 그러면 6.15 이후입니다. 육로가 열렸다는 6.15 이후입니다. 자 이번에 최초 이상 가족 보양범 실현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까요? 자 이상 가족이 처음 방문한 게 전두환 때인데요. 전쟁 후에 30년이 지나서야 전쟁 때 헤어졌던 사람들이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군인 시기 때는 북한하고 사이 되게 안 좋았었죠. 1983년에 전두환이 되고 나서 북한이 테러를 하게 됩니다. 버마 아웅산에서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하니까 테러를 하게 되는데 마침 전두환이 한두 시간 정도 늦게 갔어요. 그래서 앞에 갔었던 국무장관들은 대부분 죽고요. 전두환은 또 살아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84년에 남한이 큰 수해를 겪게 되는데 이 수해에 북한이 구조물자를 보내주게 돼요. 그러다 이때 다시 좀 친해집니다. 자, 이 친해진 걸 계기로 1985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적십자 회담이 그때 1차부터 7차까지 열렸었는데 적십자 회담이 다시 재개가 돼요. 8차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서 적십자 회담의 목표가 뭐죠? 이게 이산가족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때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산가족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했다. 이산가족 처음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전쟁 이후에 30여 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두환 때입니다. 근데 사이 안 좋죠. 계속 안 좋아요. 86년에는 얘들이 금강산댐을 만들어갖고 뭐 남한을 수공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면서 별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이거 다 개구라로 판명났죠. 그 금강산댐을 만들면은 서울이 63빌딩 일부만 남기고 다 잠긴다라고 그때 뉴스를 도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로 이제 지금 얘기가 나와갖고 당시 그냥 이게 코 묻은 돈까지 성금으로 걷어갔었거든요. 초등학생한테까지도 성금을 다 걷어가고 하면서 굉장히 군사적 위협 분위기를 만들었었습니다. 87년에는 이제 칼기 폭발하는 극악한 사건을 벌이게 되죠. 이 북한 놈들이.
자, 이 87년 11월에 칼기 폭발을 벌이게 되는데 불과 이제 보름 뒤에 뭐가 하게 되냐면요. 87년 12월 전에 뭐가 있었죠? 이게 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 직선제를 허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할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겁니다. 그 와중에 이게 터진 겁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대선이 13대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이때 노태우가 아주 적은 득표로 이 김대중과 김영삼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표를 또 분산시켜서 이 다시 군인이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정권 교체 실패하게 돼요. 이때 칼기 폭파했었던 주범이 그 우리나라 그 정보부 직원 안기부 직원하고 결혼해갖고 그냥 지금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남한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폭파했었던 주범이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냥 바로 사면이 돼갖고 그냥 남한에 저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 하여튼 저런 일들이 1년에 이어졌다. 그 뒤에 있었던 게 이제 88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북한의 활동이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88 올림픽 방해하기야. 자, 요 사건 순서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답은 1번이죠. 자,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0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이거를 1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좀 길게 좀 나왔습니다. 차분하게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좀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것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면은 그 저희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하는 그 기본 수업 정도면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냥 수업 한 번을 이해 잘하시면은 뭐 푸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70점 이상이면은 고급이 되죠. 그 정도 푸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니까는. 우리 수업을 전개할 때 이 수업을 가장 쉽게 풀이하는 방법을 전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간의 비교를 해서 낮게 개념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의 개념으로 마치 그림화된 개념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많이 해드리니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학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